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걸 봐도 나쁜 면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걸 들어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해받고 연민을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까지 같이 끌어내리려 하죠.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의 성격을 바꾼다는 것,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많은가 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바크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벌써 9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절도 훅 변한 것 같고요. 기온도 많이, 이제 기온 일교차가 되게 심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더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정답은 세 글자가 되겠네요. 이걸 둘러싸고 빵집 성심당과 그리고 코레일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었죠. 이제 좀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KTX 대전역에 있는 빵집 성심당이 지난 5년 동안 월 1억 원 수준으로 이걸 내고 있었는데요. 계약이 끝나면서 코레일은 경쟁 입찰에 붙였고요. 월 평균 매출액의 17%를 비례해서 받겠다. 그러면서 성심당이 내야 할 돈이 4억 4천만 원이 돼버린 거죠. 너무 높다 이런 논란이 거세지니까 코레일 유통 측이 이걸 월 1억 3,3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퀴즈는 이겁니다. 집이나 상가 주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받는 돈, 대표적으로 월세가 되겠죠. 아이고 4763님이 임차료라고 올려주셨는데 임차료의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예, 임차인이 내는 돈은 임차료, 임대인이 받는 돈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 글자. 거의 힌트 다 나왔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소식 한 가지 전달해드리면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에 전기요금 인상한 이후 6분기 연속해서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먼저 어예진 소장은요? 네, 오는 12월부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소식하고요. 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세대 간 한 살 차이로 최대 150만 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지난주 집중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물가 상황 살펴보고요. 이어서 넥슨이 게임 확률 조작으로 2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 소식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청약할 때 빌라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수도권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확대합니다.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도 크기는 같지만 공시 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아파트라고 하면 네. 뭐 빌라로 이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25평 이하의 시세로 따지면 대략 7, 8억 원대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원만 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에 이제 분양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경쟁률이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1순위 청약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죠.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훨씬 더 많아지니까 네.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대로 놔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요걸 좀 배경을 알아두면 이해가 쉬운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주로 사려고 하죠. 근데 굳이 빌라를 사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잘 안 오르고 나중에 또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빌라 전세는 4억인데 매매가는 3억인 이런 깡통 빌라도 생기고 뭐 전세 사기꾼들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사니까 안 오르고 안 오르니까 안 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 때문입니다. 이 청약 가점에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집도 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괜히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돈이 뭐 있든 없든 첫 집은 굉장히 잘 오르는 아파트를 사야 뭔가 내 인생에 굉장히 괜찮은 계산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뭔가 인생에서 큼직한 자산 증식이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되면 아파트 전세, 여유가 안 되면 빌라 전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제 3억에 내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5억에 팔고 다시 또 6억에 집을 사서 8억에 팔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자산을 늘려가는 게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다고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인 청약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올해 연말부터는 우리나라 빌라 1주택 소유자의 이제 대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과거 기록을 좀 지우자. 내가 이제 갖고 있어도 청약에 페널티를 주지 말자 해서 그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라는 이 천장을 뒀다는 건데요. 네. 가격 제한을. 이렇게 5억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물론 이제 10억, 20억 되는 뭐 그런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하자 이렇게 해서 5억으로 자르기는 한 건데 5억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나중에 그 빌라가 6억이 되고 7억이 됐을 때 이거는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억, 7억에 되는 빌라를 사버리면 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기준이 안 돼서 또 청약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억에 사서 뭐 6억에도 팔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있어야 빌라를 사도 재테크가 된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또 아파트 쏠림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은 조금 뭔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또 문턱 효과는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겠고 네. 또 약간 그 천장까지 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자석 효과도 사람 인지상정 또 기대를 하게 생겨 있고요. 네. 요즘에 그 빌라 실거래가가 좀 오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 비싸지면서 이거는 이제 일부 수요가 빌라로 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2.59%가 올랐습니다. 7개월 연속 오름세이자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 실거래 지수가 2.7% 오르면서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았고요.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3,000여 건 가량 되는데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고요. 이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됐던 작년 12월과 비교를 하면 이거는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오, 그리고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빌라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소식. 네.
그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얼죽신이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얼어 죽어 또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또 재테크 채널 같은 걸 보면은 좀 젊은 시절에는 빌라 월세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좋은 아파트에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폭염 끝나고 나니까 또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비 피해도 컸다고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19일부터 내린 비로 전체 농가 약 3,600헥타르가 침수가 됐는데요. 네. 이 피해 면적을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이 5천여 개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또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충남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이어서 전북, 경남, 전남, 경북 순으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농작물을 살펴봤더니 벼가 90% 이상을 차지해서 대부분이었고요. 이어서 상추나 방울토마토, 딸기 농가의 침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으로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나 무, 고추의 피해는 크지 않았는데요. 공급에 큰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미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몇십 % 오른 상황이라서 뭐 저렴한 편은 아니고요. 정부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지금 네.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발생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물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장마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 전염병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충북 충주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발견됐는데요. 이 럼피스킨병이 뭐냐면 소의 전신에 나타나는 피부병 증상인데요. 뭐 심하면 불임이나 유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염병이고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5곳으로 이번에 늘어난 거고요. 또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올 들어 8건이 발생을 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도 이 집돼지에 전염이 되는데요. 특히 가을에는 야생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가 네. 그 농가의 집돼지들이랑 접촉할 수가 있어서 방역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는 이제 소, 돼지 농가 등은 물론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에 총력을 좀 다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정부가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네. 했죠. 근데 특정 나이대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세대별 차등 보험료를 낼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특정 연령에서 최대 15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이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차등화 계획을 내놨죠.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까지는 50대는 4년이 걸리고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고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76년생, 네. 또 30대와 4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20대와 3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은 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은 이제 계산할 때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네.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한 살 아래인 49세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돼서 이제 한 살 차이지만 보험료는 14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76년생이 더 오래 가입해야 되니까 보험료 인상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나온다는 지적이죠. 이 밖에 1985년생은 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 한
30년 정도 부을 때에 네. 130만 원, 140만 원 차이니까 뭐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막상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쵸. 불리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턱 효과가 여기에서도 생기는 건데요. 네. 그 이유를 좀 한번 따져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을 시행할 때 좀 발생하는 일종의 계단 효과 같은 건데요. 이 기준을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한 살 차이로 보험료율 적용에 이 0.5%포인트의 절벽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씩 4년은 올리는 거하고 0.5%포인트씩 8년을 올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크게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이거를 이제 10년 단위가 아니라 뭐 5년 단위, 뭐 조금 더 잘게 쪼개면 뭐 더 적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인상 방식이나 어떤 인상률의 그 과정 자체는 더 복잡해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분석한 김선민 의원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참 빨라서 걱정이긴 한데 네. 30년 후가 되면 5집 중에 한 집,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80대 이상일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과 장래 가구 추계 2022년에서 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는 2052년 49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30년간 약 370만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4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80대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 따져보면 2022년에는 5.5%였거든요. 근데 2052년이 되면 전체 가구의 21%가 80대 이상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급속한 고령화죠. 30년 후면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이 이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좀 사별로 인한 노인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반대로 또 보면은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주가 또 점점점 줄어들어서 2022년에 500만 가구였던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가 2052년이 되면 274만 가구로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 속에서 또 노인의 소득과 자산 형성은 또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인 점은 이제 계속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뭐 국민연금 개혁안 뭐 이런 것도 발표를 네.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소득 대체율을 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재까지는 또 좀 답답한 측면이죠. 제가 이 연금 네. 개혁안에 끼인 세대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딱 그 나이인가요? 예, 제가 더 내야 되는 세대인데 물론 이제 가안이라서 실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끼인 예. 세대들한테는 그 연금 마지막 내는 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내는 해에 그동안 더 냈던 것만큼 나보다 적게 내는 1년 그 차이가 나는 연생과 뭐 같이 금액이 될 수 있게 뭐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연금 개혁안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네. 확정이 될 때까지 또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게임 회사 넥슨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이 됨에 따라서 게임에서 아이템을 산 피해자들에게 약 219억 원의 배상을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게 2007년에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이 도입된 이래 보상금 지급이 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대 최대의 규모인데요. 보상을 받게 될 피해자도 8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히 평균하면 1인당 약 2만 7천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네. 이 공정위는 이에 앞서서도 올해 1월에 넥슨이 게임에서 판매하는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규모 중 최대의 규모였는데요. 이번 이제 보상금과 앞선 과징금을 합하면 330억 원이 넘지만 이 넥슨이
해당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과 비교하면 좀 적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배상금 기준으로 이용자들이 산 아이템 금액의 약 5%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일단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이번이 첫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후에 다른 게임 회사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자원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또 공정 역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 산업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그 확률을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했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문방구 가서 뽑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방구 사장님이 뒤에서 뽑기의 확률을 낮추고 있었다, 조작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속상하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고 이게 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또 신뢰가 떨어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확률형 아이템은 우리나라 주요 게임사들의 가장 큰 수익 모델 중 하나였는데요. 이 PC 게임, 콘솔 게임과 달리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유독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게임은 무료지만 실제로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결제를 이렇게 많이 만든 건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드는 RPG 게임이 있습니다. 이 RPG 게임은 특성상 경쟁이 불가피하고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현질을 통해서 내 캐릭터가 더 강해지고 중독성 있게 게임을 설계하는 건데요. 문제는 게임사들이 일부 고가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데요. 이게 로또로 비유하자면 1등 확률을 몰래 알려진 것보다 낮추거나 아예 당첨이 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착한 과금 모델로는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반대로 게임 소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게임사들도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더 힘을 쏟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현금을 써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 요거 이제 페이 투 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조작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 확률화 아이템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 전반적으로 또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MMORPG 시장도 많이 다운되고 좀 그 악순환에도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신뢰를 얻기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이혜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집 주인이나 상가 임대인이 건물이나 그 자리를 빌려주고 세입자에게 받는 사용료, 요걸 이제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참 쉽죠. 예. 이번에 그 성심당 사태가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수수료 문제입니다. 코레일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 매출의 17%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최저 수수료율을 제시했던 거고요. 성심당은 기존대로 매출의 5%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심당의 매출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월 이것의 규모도 뭐 한 4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참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월세의 5% 이상 이걸 올릴 수 없게 돼 있죠. 자, 월세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내야 하는 날, 이것 내야 하는 날이 참 빨리 돌아옵니다. 박순민님, 이것 납부하는 날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네요.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600님, 말일날 나가고 나면 통장이 비네요라고.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신길선님은 시내 나가보면 빈 점포가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자영업자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내는 것도 부담이어서 아예 또 빨리 장사를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힘내십시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강유희 님이 정답 3글자 보내주셨고 이걸 받고는 쉽고 내기는 싫은 거라고. 야, 그 말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가 약 35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 갈등도 많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물건 판매, 광고 금액, 또 계약 해지 등등을 놓고 여러 가지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보면 네네. 똑같은 품질, 네. 맛을 유지해야 되니까 재료나 뭐 제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만 쓰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필수 품목이냐 이것 가지고도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면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그러니까 본사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네. 본사가 가게 사장님들에게 상당 부분 물품을 이게 구입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과 대법원의 판단을 좀 볼게요. 네. 일단은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뭐 구입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와 또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어느 지점을 가나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을 좀 살펴볼게요. 법원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이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점의 커피 원두, 갈비집의 갈비 양념, 핵심이죠. 그렇죠. 치킨집의 소스, 뭐 비법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느 거나 프랜차이즈 시점에서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판례는 가맹점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사양서나 품질 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점의 통일적 이미지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재료 판매의 구입 강제인지 아닌지를 따진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서하고 품질 기준만 줬을 때 동일한 맛과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뭐 구입 강제인 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강제하도록 하면 이게 구입 강제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 정말 이제 필수 품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면은 네. 그런 것들은 구입 강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원두나 고기나 양념 같은 핵심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표준된 원료를 따라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치킨 회사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무젓가락이나 비닐봉투 그러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지 브랜드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하고 나무젓가락도 품질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위생상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라고 강제를 하고 싶은데 점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다 따라야 되느냐 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공급하는 물건이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이게 본사 가맹 본부가 좀 금액을 올려받는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은 너무 많은 필수 품목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네. 연유, 뭐 우유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주걱까지. 네,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서 가맹점주 사장님들께 비싸게 공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어떤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오이, 양파 이거를 딱 제외하고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업주들이 반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주방기구, 뭐 세제 이런 것들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장님들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제까지요? 또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갑질도 꽤 만연했습니다. 필수 품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원가 정보를 비공개해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패티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올려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가맹점 사장님들은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의사를 이제 전달하고 그에 대한 가맹본부의 반응을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적이 있다. 네네. 이런 거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네. 또 이게 작은 돈뿐만 아니라 큰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 네네. 이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 막 잡으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창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테리어 그쵸. 비용인 것 같아요.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업 비용에서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이게 좀 제일 크고 보증금보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좀 그쵸. 있고요. 가맹본부 이 본사에서는 보통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평균 4, 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부 가맹본부는 공사를 위탁받아서 가맹 희망자나 가맹 점주들이 그 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통리를 취하기도 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나옵니다. 또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이 공사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작업을 의뢰하고자 가맹본부에 문의를 했는데 가맹본부는 이제 자신들과 협약을 맺어 브랜드 로고 허가권을 가진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가맹본부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그런 갑질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법원의 판단까지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법의 사각지대가 있을 네네. 수도 있잖아요.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고요? 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 올해 12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하는 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입강제 품목 거래 조건이 변경될 때는 가맹점 사장님한테 이를 협의해야 되고 협의하는 내용, 기준도 상세하게 이번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율이었던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강제 이제 품목을 가격 인상하는 경우, 뭐 용량이나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제 모두 다 가맹점주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이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판례를 좀 살펴보면은 한 프랜차이즈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가맹점주 사장님들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원자재, 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 부당이득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점주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 1심에서 1심에서 이어서 이제 항소심까지도 그렇게 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프랜차이즈 뭐 커피 업체들도 그렇고 보면 이제 막 S급 연예인 막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운동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경우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광고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광고비를 점주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할인 행사 할 때 의무적으로 이거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 광고하면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니까 뭐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라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이제 광고 비용이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떠넘겨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맹사업법에서는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본사가 이제 100% 부담하는 경우나 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그런 광고나 판촉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 점주가 일부라도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사전의 약정 또는 사전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약정에는 명칭, 실시 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분담 한도를 꼭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사장님의 50%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 광고를 할 수 있고요.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 사장님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점주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점주들을 상대로 동의를 강요한다면 불공정 행위로 보고 이제 가맹점주 사장님들이 지출한 광고 판촉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네네. 가맹점주들의. 그리고 장사 안 돼서 좀 접어야겠다. 이렇게 또 가슴 아프게 결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정작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럼 위약금은 본사가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약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약정한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를 했을 때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사가 위법 행위를 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계약 해지는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 해지가 아니라 본사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여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가맹 전주 사장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적혀져 있는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맹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위약금을 어떤 조건에서 내야 되는지 또 위약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도 꼭 잘 살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근데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부당한 영업 위약금 부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좀 검토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부당한 영업행위 위약금 부과 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가맹점 사장님이 영업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네.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면 가맹점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가맹본부 본사가 계약 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럴 때는 이게 부당한 영업위약금이다.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제 설명할 때 혹은 계약할 때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는 매월 한 3,400밖에 안 나오더라 하면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접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평균 매출액 네네. 1년간에.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해서 다음 한 며칠까지는 봐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맹 본부도 어떤 좀 매출 예상 가능한 그 매출액을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책임 있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약간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해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혼자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네네. 동일한 업종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인 가게를 한다. 이것도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후에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 본사 가맹 본부와 경쟁하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대다수 가맹 계약이 경업금지 조항 담고 있고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유효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넓어서 점주 사장님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으나 일단은 요런 경업 금지는 유효하고요. 이 기존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은 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사장님이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자리에서 그냥 다른 상호로 자신이 개인으로 부대찌개를 파는 가게를 열었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0301님 예전에 앞에 LED 간판을 200만 원 주고 강매 당했는데 간판 업체에 물어보니까 30만 원짜리였어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프랜차이즈 계약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내용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할 때 정보 공개서 좀 꼭 보셔야 돼요. 정보 공개서. 네, 정보 공개서에는 뭐 사업 현황이라든가 뭐 가맹 사업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가맹 체결
및 가맹금 납입 14일 전에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이 날짜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 하시기 전에 가맹사업법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가맹 계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계약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맹점 사장님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좀 가맹사업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네. 가맹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그 홈페이지 가면은 네네. 내가 알고 싶은 그 가맹 본부들은 다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꼭꼭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 위계공무 집행 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 조정의 결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란 동부의 석탄 광산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물건 살 때 백화점에서 사느냐, 마트, 동네 슈퍼에서 사느냐,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교해서 사느냐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물론이고 제품 자체나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어렵다는 보험 상품은 누구한테 어디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네, 지인, 친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일단 사람 만나서 예. 가입하는 게 일단 가장 일반적이었고 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건 사도 지금 다 전화를 해도 요즘은 다 AI 상담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람한테 물어봐야 좀 더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아무리 좀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아직 어르신들은 그래도 편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은행에 가면 방카슈랑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보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렇지 않고요.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보험사가 제조합니다. 보험사가 만들고 다만 이제 그걸 어디서 파느냐 라는 판매사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그 판매사를 은행에서 판매하면 방카슈랑스라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네. 보험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시는 건데 이 설계사도 딱 봐서 그냥 설계사지만 나뉩니다. 직영으로 전속 회사의 전속 설계사인지 보험사 소속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보험사에서 이제 종합 대리점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파는 종합 대리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죠. 그 대리점 소속 GA라고 하거든요. 그 GA 소속 설계사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소속이냐 삼성전자 대리점 소속이냐 요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하이마트 소속이냐 아하,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양판점 소속이냐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방카슈랑스는 뱅크와 어슈어런스의 합성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해 주는 걸 말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참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그 약관 하나하나 다 따지거나 외울 수도 없고 네. 깨알 같은 글씨를 네. 보기도 힘들어서 네. 그때 관리해 주시는 설계사분한테 전화해서 내 보험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편리함이 있기는 한데 네. 가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품이나 수수료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 과거에는 수수료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크게 없어지는 추세고요. 수수료 자체요. 네. 대신에 상품 자체가 좀 차별화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 은행에서 뭐 암보험을 설계해주고 거기서 뭐 걸리면 얼마를 받아주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주로 저축성 보험,
이제 일시불로 내거나 이렇게 딱 단순한 보험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고객들이 직접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단순합니다. 뭐 정기보험 이런 거는 그냥 사망 시 얼마 주면 끝. 복잡하지 않은 보험들 혹은 여행자 보험, 네네. 자동차 보험 이렇게 딱 상품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인터넷 상품에는 다 다이렉트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다이렉트라고 되어 있죠. 다이렉트.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복잡한 보장성 보험들이라든가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계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를 내가 공부해서 인터넷으로 가입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터넷에서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수수료가 차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인터넷 전용 상품 따로 있고 네. 설계사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 따로 있고 그렇죠. 아예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보험 상품별로. 예. 네. 또 하나 그 보험 설계사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전속 설계사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랑 대리점이라고 하는 GA라고도 하죠. 네. 종합 대리점 설계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 좀 전에 우리 프랜차이즈도 배우셨겠지만 직영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예, 직영은 직접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들도 마찬가지. 무슨 생명 설계사 해가지고 그 보험사에서 직접 설계사를 운영해서 교육하고 판매를 또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걸 전속 설계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GA 설계사는 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자제품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이마트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삼성, LG, 대우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점은 그 제휴된 보험사의 그 상품을 전부 다 비교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합 대리점이니까 다양한 상품을 다 가져다 놓고 판매하니까 비교하는 거는 괜찮고. 그럼 이제 설계사 활동하시는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합니까? 보험회사 그래도 대기업에 소속된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대리점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나요? 과거에는 설계사의 대부분이 다 대기업 그 직영 전속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GA 보험 대리점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영업 활동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네, 다양한 걸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다양한 걸 파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대리점에 가시게 되면 교육이 좀 부족하거나 또 상품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는 GA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그 GA에서 설계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비용을 지급해 가면서 정착 지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조직을 이동하고 아마 영업 왕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요. 그 설계사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하는데 더 유리한 곳 그리고 본인이 연봉이나 수수료 체계가 더 유리한 곳으로 옮겨가는 게 인지상정일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만약에 소속 회사를 옮기면 기존 고객들의 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나도 옮겨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고객들 잘 모르시니까 실제 계약 이동은 안 됩니다. 보험 계약 이동은 안 된다. 설계사 본인만 이동하는 것이지 고객에 대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 계약자인데 내가 옮기는데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다른 대리점 혹은 다른 회사에서 가입했던 계약을 해지시키고 지금 내가 가는 대리점으로 다시 옮겨오게 하는 그런 승환 계약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드릴 텐데 그 직전에 가입하신 건 그게 안 된다네요. 그리고 해지하시고 새롭게 가입합시다라는 거예요. 이 승환 계약 이름이 어렵네요. 이 승환 계약이 뭐냐면 동일한 설계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A라는 계약을 해지시키고 그걸 B 계약으로 옮기는 그 고객을 옮기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자동으로 옮겨지면 모르겠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보험은 이전이 안 되거든요. 해지 후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설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 또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도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당국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존의 보험은 사실 보장도 많이 안 됐었고 요즘에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제가 또 이직하는 김에 기존 거 해지하시고 새롭게 가입하시죠. 이렇게 또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금융당국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일단 지금 6개월 이내에 이전하는 것은 다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것들은 수수료를 부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이게 사실 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보험사에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보험 대리점이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판매를 많이 해줘야 좋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해주는 보험 대리점이 갑입니다. 갑. 대리점이 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 상품을 많이 판매해줘야지 보험사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제재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많이 팔아줘야 되는 건데. 근데 처음에 GA,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너럴 에이전트 뭐 이럴 겁니다. 보험 대리점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기대했던 거잖아요. 네. 보험 상품도 비교하고 가격 경쟁도 생기면서 소비자에게 좋아지지 않을까. 네. 실제로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비교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홍보는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이제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조직을 확대하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많아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상품이 많다고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상품에 대한 지식은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너무도 무자별하게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판매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네. 보험 소개사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보험을 설계해줘야 되는데 설계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보험사들에서 설계만 전문으로 해주는 인력을 채용해서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판매하는 분들이 자기 전문성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때 특히 유의할 점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일단 종합대리점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회사를 너무 자주 옮겨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어쨌든 고객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사를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담 뭐 담당 설계사가 바뀌었습니다라는 문자 올 때마다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나의 보험 적용 또 보험료 다 또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요.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김영희 교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갈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